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죠? 크리스마스 선물,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연말연시가 되면 주변의 지인분들한테도 하나씩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선물 과연 반가워할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또 최근엔 김영란법 때문에도 더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외신을 보다 보니까 최고의 선물을 고르는 비법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 아니에요? 이 결론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맞습니다. 결론은 최고의 선물은 돈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용은요. 미국 캐네기 멜런 대학의 제프 갈락 교수 연구팀이 선물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어떻게 하면 선물의 오류를 극복하고 좋은 선물을 고를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퀴즈도 보면요. 1위 답은 미리 공개를 하고 2위, 3위를 맞추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갈락 교수 연구팀이 얘기하는 첫 번째 선물 오류는요. 주는 사람은 상대가 선물 포장을 푸는 순간에 눈이 커다랗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받는 사람은 이 선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지 이거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리구 안에 하얀 눈이 내리는 스노우 글러브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성분들도 좋아하죠. 전 안 좋아합니다. 남성이니까 당연히. 아무튼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선물을 어머니나 여성분들한테 줬었을 때 이 정작 받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갖다 쓰지? 차라리 이런 거 줄 거면 믹서나 진공청소기나 갖다 주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 고맙다.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깜짝 놀라는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꽃 아닙니까? 남자들은 특별한 날 장미나 이런 거를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차라리 먹을 걸 사주지 라든지 그렇죠. 실용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분석 결과에서는요. 차라리 상대방이 뭘 필요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기프트 카드를 줘라. 오! 이게 돈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기프트 카드를 선물할 때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리조트 상품권 같은 경우 그거는 받는 사람이 거기를 꼭 가야지만 쓸 수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문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도 드러났는데요. 만약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면 영화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기보다는요. 인터넷에서 영화 다운로드가 가능한 그런 카드를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티켓도 살 수 있고 다운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줘라. 그렇죠. 그리고 또 선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그런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걸 고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나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 때도 각각에 맞는 맞춤형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부질없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객관적으로 이 상품이 받는 선물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또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때도 중복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이게 객관적으로 좋은 선물이면 그냥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쟤랑 나랑 똑같은 거 주냐?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 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거는 핸드메이드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닥 반갑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핸드메이드가 진짜 좋은 거면 각각에 맞게 다른 핸드메이드 줄 필요 없이 가장 좋은 거를 여러 개를 사서 그냥 나눠줘도 받는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특히 또 이런 생각들도 하시죠. 예전에 받은 것 중에 내가 안 쓴 것들 이거
다시 누구한테 선물로 주면 이거 예의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요,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거더라도 이게 진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선물이면 그냥 상대방한테 줘도 또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중고는 안 되겠죠? 아이, 중고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값어치 있는 것들은 다시 선물로 재활용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착각하는 거는 선물을 살 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심사숙고를 했건 무작위로 선물을 골랐건 받는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대.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만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물을 급작스럽게 골랐더라도 이게 받는 사람한테 예의가 없고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으면 간단하게 카드를 하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이걸 보니 박 PD가 생각났어요. 이런 카드를 하나 껴서 선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도 얘가 날 생각해서 줬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화가 나요? 조악한 선물이라면. 그럴 수 있죠. 또 이런 생각들도 하세요. 아, 선물을 막상 샀는데 주려고 하다 보니 가격도 너무 저렴한 것 같고 좀 조악해 보여. 그러면 하나를 더 사가지고 추가로 주면은 좀 나아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여러 개의 선물 가치를 합쳐가지고 이게 받는 사람이 생각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받은 선물의 평균치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이게 좀 빈약해 보여서 만 원짜리를 추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는 사람은 11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받는 사람의 생각은 5만 5천 원이라는 거야.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허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두 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보면 그러면 가장 좋은 선물 뭐야?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그냥 돈 주는 게 가장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구 결과는 어디까지나 미국이잖아요.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정성스러운 선물이 가장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보다는. 저는 이 선물이 목적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기쁘게 하면서 나중이 되면은 이거 누가 줬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아예 비싼 걸 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는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몸으로 어떻게 때우시려고요? 몸으로 때우는 거, 예를 들면은 이사를 할 때 짐을 직접 날라준다든지, 아니 뭐 결혼식에 가서 웨딩카를 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의 장례식 때 어디 무슨 상조 직원인 것처럼 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값진 선물이 충분히 빛을 발할 텐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때 몸으로 어떻게 때우냐는 얘기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몸으로 때웠던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주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 봐봐, 3년 전에 내가 너 이사할 때 내가 등에다가 가구 맸잖아, 봤지? 하면서 이 친구가 그랬지 하면서 선물로 대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요.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드디어 올 것이 왔죠.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요 0.25%포인트가 인상돼 버렸습니다. 어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요 14일 날 이게 현지 시간이죠.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해온 올해 8번째이자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요 0.5%에서 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뭐 금리 인상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네.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됐잖아요. 게다가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져 왔었는데 이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요.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1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한 거라고 합니다. 미 경기 회복을 반영한 연준의 이날 조치는요. 선진국 돈줄 재기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받는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연준은 회의 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예상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년간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 이렇게 배경을 밝히면서요.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나타내는 발언도 살짝 붙였다고 합니다. 이 인상 소식은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그래도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씩 올렸으니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겁니까? 당연히 후자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연준은요. 위원들이 앞으로 얼마나 금리가 오르고 내릴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가 있거든요. 점도표라고 해요. 네. 이거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내년 1년간 3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 도미노의 전주곡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유럽 중앙은행도요. 내년 4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요. 기존에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200억 유로나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결국 유럽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돈 풀기 파티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반도에 한파가 몰려왔는데 금융시장에도 한파가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금리 얘기입니다. 방금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갔을까? 안 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은 동결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어서 현재가 1.25% 수준인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0.25%포인트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동결이 된 거죠. 그러면 한은은 이번 동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요즘 심각하잖아요. 갈수록 커지고 있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 경제라는 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내수 그리고 수출 회복세가 쉽지 않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전국 혼란이 겹치면서 올해 4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벌써 1300조를 돌파했죠.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8조 8천억 원이나 늘었어요. 한 달 만에. 이 증가폭은요,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1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아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뭐든지 사상 최대야. 그것도 나쁜 쪽으로만. 지금 전국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 폭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봄직하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울한 소식이 있네요. 글로벌 시장에서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한국만 특정해가지고 비관세 장벽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이지매하는 거네? 그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날 발표한 최근 비관세 장벽 강화 동향과 대응 과제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한 비관세 조치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4년간은 65건이었는데 최근 4년간은 몇 건이냐 봤더니 134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냐 봤더니 우리만 늘어난 거래. 전 세계 비관세 조치 건수가요. 같은 기간 동안에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늘었다. 진짜 박 PD계대로 우리나라가 이지매 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비관세 장벽에 막혀 있느냐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제품 통과 시 위생 검역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부터 5건. 근데 최근 4년간은 1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나오죠. 반덤핑 관세. 금융위기 직후 4년간은 57건인데 최근 4년간은 105건, 8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상계 관세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같은 기간에 3건에서 10건이 늘어났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지매하는 국가가 도대체 어딘가?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최우방이라고 얘기하는 자칭 보수들이 얘기하는 미국이에요. 그래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1등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도가 그 다음으로 16건이고요. 호주가 14건, 브라질이 12건, 캐나다가 8건. 근데 중국은 3건. 의외로 중국이 좀 작죠? 하지만 상위는 중국도 2년 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4년간은 3건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이 비관세 장벽이 엄청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중국이 한한령으로 한류 산업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요 산업까지 비관세 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대한상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는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 최순실은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사드를 가져오면은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작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지매야 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미국으로부터도 얻지 못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얻지 못하고 정말 바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경제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전셋집 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옆집보다 1억이 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우, 혹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쌀 수가 있지?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빨리 남이 낙하채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위험한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싼 값에 무턱대고 이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이게 깡통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 전세금과 집 주인이 은행이든 어디든 꾼 돈이 거의 비슷한 거야. 이거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 깡통 전세 세입자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낸 전세돈을 홀라당 날려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총 8만 8천 가구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나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4만 60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82%나 증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입주를 앞둔 단지의 전셋값의 상한선과 하한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대출을 많이 낀 아파트 주인이 전세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전세금을 자꾸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하. 왜 자꾸 내리겠어요? 빨리 내려야 빚을 빨리 갚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실제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 편한 세상 전용 59제곱미터 전셋값이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인데 벌써 7천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 격차가 이렇게 커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깡통 전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설정된 근저당액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합 이게 집값의 7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 70%. 이 70%가 중요합니다. 70%를 넘으면 최악의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했을 때 딱 70%까지만 현금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기 전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 이런 서류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이러한 안전을 개런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게 돈이 좀 들죠.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또 벌어졌대요. 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이제는 추억의 이름인 야후. 야후는 예전에도 역대급으로 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록을 또 갱신한 거야. 아, 지들이 지 기록을 깼어요? 맞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미국의 인터넷 포털 야후가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털린 개인정보가 무려 10억 명이래요. 10억 명이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7명 중에 1명이 털린 거야. 이 얘기는 야후의 거의 모든 유저가 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후는 그래서 14일 현지 시간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벌어졌다고 공개를 한 거예요. 성명서에 따르면요. 유출된 정보는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게 포함됐대요. 다만 뭐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뭐 이런 결제와 관련된 정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박 PD 얘기대로 야후가 해킹 공격으로 이렇게 대량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후는 지난 9월에도 대규모 해킹을 당했었고 2014년에 해킹 공격으로는요. 무려 5억 명의 정보가 털렸어. 아, 절반밖에 안 되네. 그렇죠. 이번에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뭐 당시에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패스워드, 본인 인증 질문 뭐 이런 게 유출됐고요. 뭐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계좌번호나 뭐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 국방부 답변과 비슷한 것 같아. 맞습니다. 해킹은 됐으나 중요한 정보는 없다. 아무튼 야후가 이렇게 대규모 해킹 사건이 벌어지니까 지금 미국 인터넷 업계에 비상이 걸렸대요. 왜냐면 미국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버라이즌이 야후 인수를 추진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해킹에 따른 대규모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죠. 10억 명인데. 이거는 타워 팰리스를 살려고 하는데 하필 그 집이 3번이나 도둑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찝찝해서 사겠습니까? 그렇죠. 버라이즌은요 지난 7월에 야후의 온라인 사업과 부동산 등 핵심 사업을 48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차치다다가는 소송비가 더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인수가 안 되고 그러면 야후가 어떻게 될까요? 야후가 진짜 공중 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대규모 해킹 얘기 우리나라 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비슷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방주사를 참 많이 맞았죠. 그래서 그런가 한 네티즌이 이렇게 놓으셨네요. 어차피 내 정보는 세계 공용이었으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미국에서 대출 받으라고 전화 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No thank you.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인데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가 각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디젤 게이트 여파로 글로벌 점유율이 3등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이 폭스바겐이 1위를 탈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디젤 게이트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유독 눈길을 끄는 또 한 회사가 있어. 몽고 아저씨가 이끄는 현대차 그룹. 작년에도 5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도 5등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1, 2, 3, 4등이 모두 자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만 5등을 유지한 거예요? 그럼 이 현대차는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이요. 지난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848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2위인 도요타의 판매량이 약 1만 대 정도 처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 끗 차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이 디젤 게이트가 진행형임에도 전년 동기 전체 판매량이 0.6%가 늘었어요. 이야, 대단하네. 르노 닛산이 815만 대, GM이 797만 대, 그러니까 3등, 4등이죠. 현대가 629만 대. 그런데 작년에는요, 1위가 도요타, 2위가 GM, 3등이 폭바였단 말이야. 그리고 4등이 르노 닛산, 5등은 현대차. 1위부터 4위가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현대차만 독야청청 5위. 이 디젤 게이트의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 뇌리에는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폭스바겐이 글로벌 1위를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가 아니라 엄청 이상한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재미를 짭짤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요?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는데 점유율이 무려 17%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17%나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5분의 1인데요. 10월까지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2,200만 대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2.3%나 늘었어요. 이 불황에도. 그런데 이 중에서 폭스바겐의 기여도가 321만 대입니다. 비중으로 치니 11.3% 증가를 했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얘네가 구매세를 인하를 했어. 중국 정부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차에 한해서요. 구매세율이 원래 10%인데 5%로 깎아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개소세 인하랑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절반이면은 꽤 메리트가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폭스바겐의 주요 라인업을 보면요. 폴로와 골프가 있습니다. 얘들은 배기량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1400cc급이 있거든요. 근데 터보차저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성능은 오히려 2000cc급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들 차가 주요 라인업이야. 그러니까 도요타에 비해서는 11월, 12월 성적을 안 봐도 얘들이 확실한 1등이 된다는 겁니다. 도요타는 아무래도 2000cc급 이상의 차가 비중이 높단 말이죠. 중국에서는. 그렇군요. 게다가
폭스바겐이 홈그라운드인 유럽에서도 선방을 했어. 유럽 시장 점유율이 24%입니다. 당연히 1등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나 봤더니 2.8%. 중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거의 3% 가까이 늘었어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마이너스나 동결 수준이 아니라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북미나 한국에서 작살났는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네요. 근데 베이징, 상하이 하면은 요즘은 숨쉬기 힘든 도시,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대기 상황이 최악인데 방금 말씀드린 폭스바겐, 그리고 폭스바겐의 대표 소형 라인업인 폴로와 골프는 대부분이 디젤 차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폭스바겐 차를 팔아준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외로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물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헷갈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명쾌해지는 것 같이 말이죠. 먼저 폭스바겐과 중국 정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1978년에 대외 개방을 천명했죠. 이때 다수의 해외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1순위였죠. 근데 당시에 폭스바겐을 제외한 기업들은 됐거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 이유가 뭐예요? 중국 애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차를 살 수가 없다. 인구는 많지만 구매력은 떨어진다. 그쵸. 그때만 해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폭스바겐이 제대로 얻어 걸렸죠. 지금은 세계 최대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폭스바겐이 사실상 자국 기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뭔 이유예요? 폭스바겐에서 월급을 받는 중국인이 최소 50만 명. 이렇게나 많아요? 거기다가 자동차 산업만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여기 얽혀있고 저쪽에 얽혀있고 이런 산업이 드물죠. 즉 철강, 석유화학, 전자부품, 하다못해 타이어, 그리고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 연관이 안 된 분야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산업은 네트워크가 워낙 광범위하고 촘촘해요. 디젤 게이트가 열렸어. 폭스바겐이 망할 것 같아. 우리나라 중국에서도 페널티를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50만 명에게 일자리 문제가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 산업이 너무나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겁니다. 폭스바겐을 중국에서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과 한국에서 박살난 배경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점유율 1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만 박살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각각 GM과 포드, 현대 기아차라는 거대 자동차 기업의 안방입니다. 그렇다면은 토종 기업을 억지로라도 키워야 할 니즈가 있고, 그렇다면은 수입 브랜드를 인위적으로 눌러야 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 주관으로 추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미국에서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듬해인 2010년 2월에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리콜 원인이 뭐였냐? 급발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급발진 배경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운전석 매트가 이 엑셀을 잘 안 밟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에 걸려서 엑셀을 잘 못 밟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급발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자제어 시스템 자체가 하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급발진이 일어나냐?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매트는 인정, 하지만 전자 시스템은 결코 결함이 아니다, 끝까지 잡아댔단 말이에요. 이 잡아댔다는 거는 미국 국회의원 입장에서 잡아댔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도요타의 미국 점유율은 물론이고 글로벌 점유율도 박살이 났거든요. 하지만 10개월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 전자 시스템 결함은 없다.
어이? 그랬어요? 이걸 누가 밝혔냐? 무려 미국의 교통당국입니다. 뭐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회사에서 밝힌 게 아니라 미국의 교통당국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도요타 자동차는 안전하다 이렇게 친절하게 구매를 권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동안의 이미지 깎일 대로 다 깎였을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병이 너무 컸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도요타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더 무서운 건요. 미국 정부가 도요타에 확실한 교훈을 줬다는 거죠. 어떤 교훈입니까? 토종 기업을 너무 곤란하게 하지는 마라. 이 정도면 알아들었지? 이겁니다. 그렇군요. 딱 걸렸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말이 이럴 때 정말 유효한 것 같아. 디젤 게이트를 제발로 연 폭스바겐, 그리고 늘 뭔가 걸리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미국과 한국 정부, 합법적으로 폭스바겐을 물먹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절대 놓칠 리 없죠. 두 정부는 각각 19조 원 그리고 373억 원의 배상금과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이는 두 정부에서 공이 역대 최대급이죠. 물론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서 소비자를 농락한 폭발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팩트를 놓고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온 몽구 아저씨를 보면 한국 정부에서 굳이 현대를 케어를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의원이 물었죠? 차은택 관련 광고회사에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몽구 아저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너무 커서 그런 작은 규모의 광고비 집행은 내가 일일이 알 수 없다. 몽구 아저씨 말대로 그렇게 큰 회사를 굳이 토종이란 이유로 비유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너무 커서 모른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토종 기업이니 애국이니 하면서 차를 팔아줘야 되고 법으로 현대차가 안 팔리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폭스바겐을 전적으로 응원하는 중국, 맹공격을 퍼붓는 미국과 한국, 응원도 아니고 공격도 안 하는 유럽, 누가 정답일까요? 진짜 누가 정답이에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어제 저녁 TV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놀래더라고. 아빠 왜 이렇게 크게 웃냐고. 네. 어떤 장면에서 제가 크게 웃었냐면요. 어제 새누리당의 이완용이 아니죠. 아무튼 이완용으로도 가끔 불리시는 이완영 의원이 국회 최순실 조 특위의 여당 간사직을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크게 웃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닙니까? 맞아요. 이완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 간사로서 많은 수모를 겪었다. 일부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고 그 중에는 다시 18원을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있다. 이러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러 보이더라고. 이제 제 스마트폰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를 때도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웃을 수가 없잖아.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저는. 견해가 다른 거는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견해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완영한테 묻고 싶은 게, 당신은 내 자녀나 부모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 그러게. 국회의원한테 욕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18원짜리 후원금을 보내는지 다 아실 거예요. 촛불을 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잖아. 끝까지 최순실 박근혜를 옹호하려고만 하잖아요. 게다가 재벌들을 옹호하려고 하고, 아까도 박 PD가 얘기했던 몽고 아저씨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완영입니다. 참고로 이완영이 얘기했던 그 18원 후원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완영한테는 안 보내고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들한테, 제가 보낸 의원은 3명한테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보고 깨달아가지고 저도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8원을 국회의원 후원 계좌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보내면 국회의원 통장에 18이라는 숫자가 뜨겠죠? 네. 이것만 해도 그 받는 국회의원 측에서는 상처가 되긴 할 텐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 측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18원 보냈으니까 영수증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하면 발급을 반드시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발급과 우편 비용, 이게 약 300원이 든다고 합니다. 18원 보내고 300원을 손해를 익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셈이고, 그래서 18원 후원금을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자, 이런 운동이 네티즌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보냈던 3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받는 분이 끝까지 짜증은 나 있지만 화는 못 내지.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무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IT 강국의 위상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 게다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도 들어요. 법을 아주 훌륭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지 않은 외국에서는 이거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외국에서 이 18원 후원금 배우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외신에선 전하진 않고 있고요. 코리아 타임즈나 뭐 이런 국내에서 영자지 나오는 데들 있죠. 그런 데서는 보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타임이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외신들에서도 이 내용을 전할 것 같아. 참 재밌죠? 근데 외국에도 우리처럼 숫자로 욕을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외국에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13이 저주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66도 예전에 이집트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숫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네티즌들이 나서서 보내는 얘기는 들어본 바는 없어요. 혹시 저희 특파원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전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이완영처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트윗글이 있어요. 전우영 역사학자가 쓰신 트윗글인데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지방 갈 땐 변기 담당 시종을 거느리고 해외 나갈 땐 침대 매트리트 담당 시종을 거느리고, 박근혜는 언제부터 이런 인간으로 살았을까요? 박정희가 검수했다느니 박근혜가 불쌍하다느니 하는 생각은 이제 변기에 처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변기에 처박아 버려야 되겠죠? 나 그 진짜 궁금해요. 변기를 왜 뜯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썼던데 앉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중세시대 때 공주들이 하는 짓거리였지.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염병 이런 거를 타인에게 옮기기 싫어서 착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오늘 또 인터넷에 화제되는 얘기가 있죠. 현빈과 강소라의 열애설. 네. 이 소식을 듣고 박근혜가 변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강소라 나쁜 년 그러겠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